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으로 전공해서 박사까지 마쳤는데요. 독일의 특성상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부들을 같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 그중에서도 현대기아차 그룹의 임원진 교육도 한 3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블루닷 AI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를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뭐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건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이제 영어 표현을 하는 거죠. 즉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이 충전 도달 범위가 내연 기관보다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충전소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쉽게 얘기해서 쓸까 봐 걱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들을 3대 시장을 얘기를 하면은 제일 큰 거는 현재로서는 승용차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크고 세 번째가 유럽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급률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티핑 포인트를 다 지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8% 정도에 이르고 있고, 미국은 되게 늦게 시작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분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정말 거칠게 몰고 가고 있으면서 올해 이제 10%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막 5%에 도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가 적다라는 것은 그것에 맞는 충전 시스템도 좀 적은 거고요. 제도적인 어떤 것들도 좀 미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아직은 먼 미래 아닌가, 또는 당장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오판입니다. 이미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2030년부터는 내연차를 판매가 금지되게 돼 있고, 캘리포니아하고 연관된 주 12개 주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같이 공유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이고, 주도인 워싱턴 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2035년을 가지고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태국도 2030년 내연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내연차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들도 있어요. 도시들은 아예 내연차 판매가 금지되는 데 많습니다. 로마, 파리, 런던, 뭐 이런 대도시대에서 거주한다면 내연차를 새롭게 신차로 구매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제도적인 틀 속에서 더 이상 내연기관차는 숙명이 정해져 있다. 그 운명이 많이 길어봤자 2030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업계들도 그런 부분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우디 같은 경우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뭐 볼보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2025년부터는 볼보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크고 작은 기업들 자체가 이미 전기차로 가고 있고, 여기 대형 업체인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또는 스텔란티스라든지 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 다만 내연기관차로의 전환을 가장 늦게 해서 가장 지금 실수하고 있는 기업들은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제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지 앵사이어티, 도달 거리에 대한 공포감,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충전망의 확충,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보급률이 10%가 지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제도적으로 국가나 도시에서 내연차 판매 금지 시한을 이미 정해놨고, 여기에 걸맞게 많은 대형 자동차 기업들의 브랜드들이 2030년을 전후로 해서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숙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레인지 앵사이어티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파리티라고 해서 이 가격이 내연기관차하고 같아야 된다. 즉 보조금 없어도 충분히 탈 수가 있어야 된다인데요. 점점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올해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 중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가 올해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BYD의 계속 질주죠. 중국 브랜드들이 워낙 저렴하게 파니까 유럽에서 보조금 없이도
내연차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중국 정부가 숨겨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을까? 생산비에.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온 거 아닐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어도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2030년대 2천만 대 생산 목표를 맞추면서 2천만 대를 갖다가 모델 3나 모델 Y 또는 모델 S나 이런 걸로만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저가형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2만 달러대 한 3만 달러 가까이 갈 수 있겠죠. 2만 달러대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25년부터 멕시코의 기가 팩토리부터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판매되는 평균 자동차의 가격이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미.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것은, 즉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일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2번 할인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죠. 중앙정부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또 7,500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0달러를 받는 거예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델 3가 여러분, 일본 자동차 중에 토요타 중에 코롤라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아반떼예요. 코롤라보다도 적어요. 싸요. 보조금을 받으면, 즉 15,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면 모델 3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식의 아반떼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폭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디맨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이러한 보조금과 가격이나 프라이스 워 또는 프라이스 전쟁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있어서 자동차가 많이 팔렸던, 전기차가 많이 팔렸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지금 반값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반값 전기차라기보다는 3만 달러 미만, 즉 2만 달러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비를 50% 절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 하면은 자율주행, 여기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밸류는 무엇일까 하면은 첫 번째는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를 어떻게 잘 만드냐면 저가에 만든다. 매우 높은 생산성, 그리고 매우 빠르게 만든다. 여기에 테슬라의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는 거고, GM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3만 달러 미만의 자동차에서 아직까지 GM은 프라핏을 내고 있지 못하다. 전기차에서. 저는 현대 아이오닉과 EV6가 과연 프라핏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네시스에서는 폭발적으로 내겠죠. SUV에서는 폭발적으로 이윤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에서 전기차에서 얼마만큼의 프라핏을 내고 있는지는 당연히 퀘스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연 벤츠나 BMW가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전기차에서 이윤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윤을 폭발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판매가를 계속해서 내리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코스트를 줄여야 프라핏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프라핏 마진이 프라이스 워에 진입하면서 테슬라가 한 자릿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두 자릿대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두 자릿대 프라핏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게 숙제는 뭐냐면 2만 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프라핏 레이트를 갖다가, 프라핏 마진을 갖다가 두 자릿수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 왜 여러분 모닝 같은 거 현대 기아차나 안 만들려고 하겠어요? 판매 가격도 적은데 프라핏 비율도 적으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메리트를 느끼기 위해서는 두 자릿수의 이윤율이 나와줘야 사실은 자동차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이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코스트를 혁명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혁명적으로 줄이는 게 뭡니까? 우선은 기가프레스죠. 기가프레스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가프레스가 진화해서 모델 2라고 보통 지금 예칭되고 있는 이 2만 달러 저가형 자동차에서는 기가프레스가 여러분일 때 지금 하나 일자루가 있다라면 이게 십자가 형태로 기가프레스가 두 개가 겹쳐요. 두 개가 겹쳐서 지금 이것을 테슬라가 특허를 내놨죠. 지금 테슬라는 이제 저가형 모델부터는 이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쫙 찍어서 마치 우리가 장난감 자동차 만들듯이 한 번에 찍어서 주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찍어서 주조의 양을 절대적으로 늘린다. 그러면은 조립의 분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조립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훨씬 생산 공정을 단축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포드에 의해서 100년 전에 포드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사료 공장이었나? 하여튼 가서 컨베이어 벨트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이걸 자동차에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포드의 모델 T 가격이 계속해서 급락하면서 유럽에 있는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미국에 있었던 GM 이런 데를 다 물리치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런 가격으로 만들 수가 없었는데 포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이유는 프로덕션 프로세스, 생산 공정의 혁신에 있었어요. 생산 공정의 혁신은 바로 코스트를 리덕션하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국을 강타했던 일본 차의 힘은 토요타 생산 방식에 있는데 토요타 생산 방식의 결론의 핵심 뭐냐? 코스트 리덕션이에요. 비용을 절감시켰는데 품질이 좋아서 자동차가 고장이 잘 안 나더라. 아니 비용이 싼데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 이러면서 일본 차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단계, 제가 천천히 설명을 시켜드리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프로덕션 코스트를 절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아까 기가프레스가 있는 거고, 컨베이어 벨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인 운전 차량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보이지만 컨베이어 벨트처럼 있는 것에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갔다가 얘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얘가 거기서 공정이 끝나면 얘가 다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주르륵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움직이고 하나가 움직이고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의 장점은 대단히 큰 유연성에 있죠. 우리 일주일 뒤에는 모델 3 만들었던 데서 모델 Y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 모델 S도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이것의 컨피그레이션, 이 무인 운전 차량을 갖다가 컨피그레이션에서 움직이는 방향만 조정하면은 충분히 같은 공장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또 특징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도색. 보통 이 전체 프레임이 리어하고 프론트하고 다 만들어지면은 차량 전체가 문까지 달아서 도색을 합니다. 도색이 되게 비싼 공정이에요. 비싼 공정이고 되게 어려운 공정입니다. 그럼 도색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들은 다시 양쪽 문을 뜯어냅니다. 다 뜯어내고 웬만큼 다 뜯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걸 붙이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테슬라가 올해 4월에 있는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했었죠. 이 방식에 의하면은 크게 봤을 때 양쪽 옆쪽, 레어 뒤쪽, 프론트에서 각각 조립해서 마지막에 4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공간을 대단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체가 있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차에다가 의자를 넣거나 프론트에서 어떤 것을 조립하고 있으면 뒤쪽에서 동시에 조립 이렇게 못합니다. 조립 하나 끝나면 또 다음 조립 끝나고 이런 과정일 텐데 하나의 차체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개를 분할해서 조립을 하면은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옹기종기 4명이 모여서 조립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다 한 4개를 마지막에 합체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도 대단히 축약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했던 기가프레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찍어내면 이 부분을 줄여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줄어드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부품마다 보면은 거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부품의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그러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보통 전선으로 연결을 해요. 모델 S가 처음 났을 때 이 전선줄이 2kg가 넘었습니다. 근데 보통 자동차들 다 2kg가 넘어요. 근데 이번에 사이버 트럭 100m예요. 이 100m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들 사이를 이더넷, 즉 무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테슬라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파워, 제어할 수 있다라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큰 결정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한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자동차들은 이렇게 컨트롤링을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55%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85%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 2라고 하는 저가형 자동차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선을 연결하는 노동도 줄어드는 거예요. 부품만 다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 공정을,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목표가 뭐냐면 사실은 모델 3나 모델 Y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내년부터는 45초에 한 대씩 생산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목표예요. 또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은 그냥 사이버 트럭은 은색이잖아요. 알루미늄. 그거 뭐냐면 실제로 얘기해서 도색을 안 한 거예요.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도색을 안 했으니까 더 싸졌다가 아니잖아요. 되게 비싸게 팝니다. 마진율이 픽업 트럭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훨씬 더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 비용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3를 팔면서 질주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놀랬던, 가장 분석가들이 놀랬던, 투자자들이 놀랬던 건 뭐냐면 어떻게 전기차를 만들면서
프로핏 마진을 두 자리 숫자를 내느냐. 두 자리 숫자 내는 대표적인 차량이 여러분 페라리예요. 모델 2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페라리 같은 마진율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덕션의 엔지니어링의 승리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기적과 같은 엔지니어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테슬라의 전기차가 앞으로도 이 전기차 시대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저희 형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테슬라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살다 보니 야, 요즘 테슬라만큼 좋은 또는 보다 좋은 전기차 정말 많아. 테슬라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저 형이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재미난 나라잖아요. 워낙 벤츠를 좋아하고 BMW를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 통계는 테슬라보다 벤츠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런 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면서 뭐 중고차든 렌트했던 저도 벤츠를 타보고 BMW를 타보지 않았겠습니까? 탁 탔을 때 그 문이 닫힐 때 그 느낌 너무 좋아요. 이 두꺼운 무언가의 장갑차 문 같은 것들이 이 다른 거는 그냥 콩 닫힌다면 얘는 콩 이렇게 닫히거든요. 뭔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이 부드러운 출발, 그리고 커브도 잘 되고 브레이크도 잘 되고 뭔가 벤츠나 BMW를 타려면 좋은 차를 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제 생각에 한 달 안 갑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장점은 다른 기업이 아직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아이폰을 쓰거나 갤럭시를 쓰실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될 때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앱까지 예를 들면 당근마켓을 해요. 뭔가 훨씬 더 활용도가 좋아집니다. 저의 대학생인 조카도 아이폰을 갖고 있어요. 저도 아이폰을 갖고 있어요. 이 동일한 디바이스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OS는 물론 같지만 소프트웨어의 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체험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kg가 넘는 와이어를 갖다가 없앴다는 건 뭐냐면은 부품들을 다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아이폰에 의해서 OS가 작동한다는 건 뭐냐면 애플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너무 잘하죠. 이 부품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100%가 제어되어야 iOS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제품을 제어하지 못해. 토요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자동차의 생산 공식은 대부분 아웃소싱의 시대였어요. 지난 20, 30년 동안. 대표적으로 토요타가 아웃소싱의 시대를 열었죠. 흔히 말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부품을 납품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미들웨어를 조종을 하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소프트웨어 한번 바꿀 수 있냐면, 자, 1차 납품업체, 2차 벤더들, 3차 협력사들 다 모여. 오늘 다 모인 다음에 우리 스펙을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거 조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다들 공장 가가지고 야, 이번에 업데이트 하기로 했대. 그럼 2차 벤더들은 가난해서 개발자도 없어요. 자, 외주 업체 찾아야 돼요. 외주 업체 찾아가지고 개발자가 다 옵니다. 우리 현대차 본사에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바꿔주세요. 그거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제어되겠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어요. 85%를. 그 이유는 우선은 부품을 아웃소싱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되게 이제 불쌍한 회사였는데,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창업하고 2014년, 15년에 모델 S를 만들면서 의자를 납품을 받고 싶었어요. 보통 의자도 당연히 납품받죠. 현대자동차 의자 만들까요, 여러분? 벤츠가 의자 만들까요? 납품받아요. 그 의자를 납품받으러 갔더니 그 의자 만드는 회사에서 너네는 믿을 수 없어서 스타트업이라서 우리가 납품을 못하겠다. 왜? 지난 미국에서 100년간 자동차 스타트업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1920년대 크라이슬러가 성공한 이후로 한 번도 미국에서는 자동차 스타트업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와서 아무리 뭐 일론 머스크가 있던 거 와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한데 납품해 그랬더니 불안해서 안 할래. 그래서 그때 테슬라가 어떻게 하면 의자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듭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의자를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부품들을, 원래 또 전기차에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죠. 내연기관에는 3만 개 정도가 약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는 한 2천 개밖에 안 들어가요. 2천 개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물론 보시 거를 써요. 독일 보시 거를 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부품 설계는 테슬라 엔지니어가 해서 이 흔히 말해서 여러분 팜립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생산은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설계는 애플이 하고 아미 하고 뭐 어디가 하지만 제조는 삼성전자가 하고 TSMC가 하는 것처럼 보시라든지 ZF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문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여기에 시스템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OS로 갈 수가 있고 지금 OS로 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OS가 진화하게 된다면 자동차 OS를 처음으로 만들게 될 자동차에서는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뭔가 새로워졌다는 걸 테슬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FSD, 언젠가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 FSD의 저는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에 살면서 물론 미국 전체 주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한 24개 주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보험대주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면 거기다가 점수를 줘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깎입니다. 뭐 이런 서비스들까지 제가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앱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보험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자동차들하고 명확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테슬라가 겪게 될 문제점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하고 주차장에 있다고 치죠. 여기에 예를 들면 이게 100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한두 대가 모델 3나 모델 Y일 때는 쿨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간 정말 테슬라가 잘 돼가지고 100대 중에 90대가 테슬라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사람들이 뭐지? 뭔가 테슬라 갖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물어야죠. 왜 아이폰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 많은데 근데도 왜 또 아이폰 또 살까? 그 질문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드웨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건 뭐냐면 서로 다른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서로 다른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냈을 때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그냥 쿨한 거예요. 그래서 90대가 테슬라라도 100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도 고민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전기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어려운 그들에겐 챌린지라면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설계되어서 테슬라의 역사에서부터 함께 와서 이것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공존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의 파이가 자동차 시장 내에서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만 추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은 테슬라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에서 정했어요, 법을. 2030년이면 끝, 내연기관. 유럽연합도 정했잖아요. 유럽연합도 2035년, 원래 2030년인데 자동차 기업들이 로비 엄청나게 해가지고 5년 늘린 거거든요. 2035년이면은 내연기관은 판매 금지예요. 그런 건 뭐냐면 중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왜 내연기관을 버리겠습니까?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무언가 자기네들이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서 자동차 팔려면 50대 50으로 외국 기업들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야 돼요. 현대도 만들었고 GM도 만들었고 GM이 조인트 벤처 만든 게 뭐 상하이 자동차죠. 폭스바겐, 벤츠, BMW 다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생산 공정에서 노하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노하우를 얻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현대 기아차가 이걸 하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을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거 겨우 해봤자 독일을 뛰어넘어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어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전기차는 너무 좋네. 왜?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용 전형적인 파워트레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 떼내면 진입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후발주자들한테는 내연기관을 하면은 아무런 그러니까 시장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전기차로 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배터리까지 많이 만들어. 배터리가 전체 비용의 코스트의 40%인데 이거 우리 해볼 만하다. 중국은 처음부터 내연기관을 억제하면서 당연하게 그리로 전환됐던 거고 중국이 그 거대한 시장이 제일 큰 패신저카 시장입니다. 여기가 전기차로 이미 전환하고 있는 거라서 전기차로의 100%의 전환은 2030년인데 2030년까지 저는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2025년에 살리려고 생각해봐요. 2025년에 내연기관을 사면 바보죠. 5년 뒤면 끝인데 사람은 자동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가격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안 몰더라도 5년 뒤에 되팔고 새 차를 사더라도 5년 뒤에 나의 중고차 가격이 얼마 될까?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되면 내연기관의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가겠어요? 신차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차피 이거 단종된 차고 그냥 이 차 끝나면 내연기관의 생애가 완전히 끝나는 시대인데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2030년이 가까울수록 불안해서 내연기관차 사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라든지 가솔린차의 중고차 시장이 붕괴되었어야만 해요. 근데 왜 붕괴되지 않습니까? 유럽의 중고차가 아프리카하고 동유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중고차 시장이 견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30년이 오면 실제로 중고차 시장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아프리카로 열던 동유럽으로 열었더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디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안 만들어요. 근데 막 한국에다 지금 디젤차 떨이하고 있잖아요. 할인 판매. 그 왜 할인 판매하면 지금 유럽에서 디젤차 안 팔려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도 그 정보가 있으면 지금부터 불안해할 거예요. 2024년에 사시면 그거 중고차 분명하게 2028년, 9년 갈 텐데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30년에 내연기관 금지인데 여러분 내년에 사실 때부터도 불안해하셔야 돼, 내연기관차는. 테슬라가 2030년까지 판매 목표 대수가 2천만 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거죠. 우선 일론 머스크가 밝힌 그럼 포부죠. 되게 거대한 포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한 1,500만 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500만 대를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연차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다 전기차 시장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합산을 해보죠. 대략적으로 중국이 신차가 매년 팔리는 게 1,500만 대에서 1,600만 대. 그리고 미국이 1,500만 대. 유럽이 한 1,300만 대. 그럼 이거 합쳐봤자 4,500만 대잖아요. 거기다 한국인이, 일본인이, 동남아니 이런 데 합치면 4, 5천만 대가 팔리는 거예요. 4, 5천만 대가 신차가 매년 팔리고 있어요. 그중에 20% 먹겠다라는 거, 거의 30% 먹겠다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30%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 그걸 위해서 많이 생산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샘플하고 대단히 현실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과연 1,500만 대까지나 2,000만 대까지 생산하기 위해서 줘야 될 기가팩토리가 몇 개나 더 있을까? 앞으로 5개 더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시간이 촉박한데 되게 빠른 속도로 저는 쫓아올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멕시코가 완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터키도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공장에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코스트를 갖다가 50% 줄이겠다고. 그리고 공간도 40% 줄입니다. 동일 차량을 40% 더 적은 공간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공장을 줘도 면적당으로 치면 더 많은 차를 생산해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격을 낮추면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테슬라의 비전, 테슬라의 사명은 자동차를 많이 팔겠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테슬라의 사명이고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재생에너지를 100%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사실은 오늘 얘기가 안 되겠지만 메가팩 사업, 파워월이라든지 메가팩에서 전기 이 부분 사업에서 매출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에서 수익률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메가팩이라고 하는 전기 저장소죠. 즉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이 솔라나 이 윈드의 단점은 많이 생산할 때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적게 생산할 때는 많이 안 생산하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사실 이 플럭투에이션 이것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생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했다 적게 생산했다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메가팩 같은 저장소로 저장해냈다가 적게 생산할 때는 이걸로 뽑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확산된다는 것은 저장소를 반드시 같이 가져가줘야 돼요. 이 저장소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 리더가 누구냐? 바로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전기 보일러까지 만들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100%인 사회로 만약에 간다라면 여러분 가스 보일러는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 보일러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그래서 온 세상이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뀌는 것, 재생에너지의 사회로 바뀌는 것이 테슬라의 사명입니다.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바꿔내겠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2030년으로 걸려 있잖아요. 이거 시간 얼마 없어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큰 대전환이 2030년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즉 정치인들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맞춰서 최대한의 수익을 갖추려면 이 정도 속도 저는 내주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BMW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내연기관차를 포기할 수 없다. 왜? 내연기관은 우리의 10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100년의 노하우가 들어가고 있고 이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떼돈 벌었다는 거거든요. 떼돈 벌고 있는 내연기관을 버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신규 투자들은 전기차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1위가 아니야. 여기서는 떼돈을 벌기도 힘들어요. 배터리도 수입해야죠. 싹 다 수입해야죠.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의 생산 비용의 40%가 배터리예요. 그럼 60%에서 어떻게 해서 마진 남겨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연기관도 팔긴 팔아야 되니까 신규 모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페이스리프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공장을 이리로 가고 노조하고도 협상을 해서 점점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줄어야 되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정립해요.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BMW나 벤츠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서 잘 팔려요.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큰 이윤이 남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차 업체들의 고민이고요. 이건 제가 고안해낸 말인데 우리가 인텔 인사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텔이 옛날에 이 세상을 정리했을 때 너네가 노트북 만들어 그 다음에 컴퓨터 만들어 홍보할 때 인텔 인사이드라고 꼭 광고 뒤에 달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인텔 인사이드라고. 그렇게 해줘야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인텔 걸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충전소 단일화 이러한 거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현대차마저도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르기로 한 거죠.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인사이드 저는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어닝콜스에 투자자들하고 대화할 때 테슬라의 FSD를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이, 자동차 기업이 같이 쓰고 싶어 한다. 저는 그건 포드라고 생각해요. GM은 셀프 드라이빙 카를 이미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데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포드는 하다가 접었거든요. 우버랑 같이 하다가. 그래서 포드는 지금 자율주행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언젠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테슬라 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자동차들 되게 늦었어요. 혼다 지금 혼자 해가지고 자율주행 언제 하겠어요. 수즈키 뭐 이런 브랜드에서 뭐 자율주행 언제 하겠어요. 현대도 지금 자율주행 하긴 하는데 속도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요. 사람들이 자율주행으로 우우 가요. 자율주행 안 하는 차들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테슬라 FSD를 우리도 달겠습니다. 테슬라 인사이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도, 그러니까 즉 기성사업체들은 테슬라하고 협력 관계를 많이 가져갈 거다. 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에도 리스크는 많죠.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천재이기도 하지만 원래도 정치적이었는데 대단히 정치화되고 있어요. 정치화된다는 건 뭐라면 여러분, 한쪽 편이 된다라는 거고 반대편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편이 생기면 나 사실은 테슬라 사고 싶은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안 살래. 이런 사람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테슬라에 끌려다니고 있지만 뭐 다음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너무 우리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 일론 머스크 제거해. 뭐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 리스크죠. 중국 리스크는 뭐 애플도 중국 리스크가 가장 크죠. 애플의 전체 판매량의 2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의 90%가 애플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애플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현재 기준에서 지금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하고 캘리포니아 공장이 4개 공장이 있을 때 현재 전체 생산량의 40%를 상하이 공장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중국 시장도 크고요. 상하이 공장 기가팩토리 되게 중요한데 그 땅이 테슬라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중국 공산당 땅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게 잘못 보일 경우는 그 땅에서 방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의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가장 손해보는 건 테슬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플이야. 근데 테슬라도 손해보니까 좀 제발 좀 격화되지 마. 워워워 하는 이유가 테슬라가 중국에 갖고 있는 종속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와의 관계, 이 부분이 격화된다라면 테슬라에게도 분명한 타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중국이 테슬라에게는 가장 큰 위험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보면은 테슬라 주식을 $200에 팔았는데 올해만 테슬라 주가가 150% 넘게 올랐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테슬라, 미국의 투자 전문가 기업들에 의해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30몇 개를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테슬라의 평균 주가가 뭐 한 260에서 280 사이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쿼터별로 결과가 나오면 이걸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번에 스탠리 모건이었나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조를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생산량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가 예를 들자면 올해 처음으로 지금까지 만든 모든 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토요타의 캠리를 넘어선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선은 전기차의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전기차화 들은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걸었고, 아마 내년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이제는 백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어떠한 선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1위는 못하지만 2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속해서 선전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근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인공지능도 저는 하나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올해 7월부터 도조 컴퓨터를 갖다가 건설하기 시작을 하면서 확장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면서 또 테슬라가 8월 달에 공개를 했죠. 자신들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셀프 드라이빙의 기본적인 기술을 전환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하고 다르게 쉽게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셀프 드라이빙 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구글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크라이슬러의 크루저라든지 이런 데서 했었던 것은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을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에 대해서 판독하는 쪽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 이러한 특정 과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여기에는 텍스트도 학습을 하고 소리도 학습을 하고 사운드도 학습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눈을 대신하는 이미지를 판독하는 것도 하고 여기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지 이런 것도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모달로 음성과 시각과 텍스트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시연을 하고 있죠.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있는 차가 뭐지? 앞에 있는 번호판이 뭐지? 여기 있는 번호 표시판이 뭐지? 신호등이 뭐지만 본다라면 이제는 차가 옆으로 같이 오다가 잠깐 기둥에 가려가지고 이 차가 사라졌어요. 이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떻게 하면 이 차가 지금 몇 개의 속도로 달려왔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 과거를 알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신호등이 이 차가 파란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도가 감소하지 않을 거라고 추론해서 몇 초 뒤에는 여기에 출현한다라는 미래를 추론하는 거죠.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지금 테슬라가 셀프 드라이빙 FSD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분석을 합니다. 아이가 뛰어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리로도 인식된다면 주변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물로서도 보이지만 저 사람이 아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이 축구놀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하게 돼서 갑자기 축공이 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의해서 차가 어떻게 대응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실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도조하고 결합되면 되게 빠른 속도로 기술 성능을 높여낼 것이기 때문에 셀프 드라이빙 카의 시대가 맨날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뻥카 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년도엔 된다, 몇 년도엔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실제로 정말 될 것 같다라는 기대치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지금 많은 경우는 지금 2026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6년 정도에 레벨 4나 레벨 3 정도까지는 FSD가 구현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FSD가 진출해서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도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가까운 기대치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4,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실적이 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픽업 트럭은 물론 북미 지역에 제한된 자동차 모델이죠. 사실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떠나서는 전체 시장은 5%밖에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95%가 픽업 트럭이 멕시코,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미국 중심이죠. 근데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2022년에 전 세계에 판매한 판매 액수 중에 픽업 트럭이 차지하는 판매 액수가 3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는 거잖아요. 포드가 전 세계 자동차를 팔았는데 미국에 판 픽업 트럭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매출 액수에 있어서는.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 포드나 GM에게 있어서나 또는 토요타에게 있어서 픽업 트럭은 중요합니다. 이 픽업 트럭에 물론 리비안이라는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대단히 생산력을 갖춘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면 사이버 트럭이 프로핏 마진도 대단히 좋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 4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 이후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시기는 사이버 트럭이 나온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로 테슬라 시총을 1조 달러까지 올리겠다 아니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주가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선 FSD에서 돈을 벌어들이죠. FSD 한 달에 거의 $100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FSD를 한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지금 이제 하드웨어 3가 있고 이제부터는 하드웨어 4가 나오죠. 하드웨어 4가 있어서 카메라 8개도 훨씬 더 광학적인 측면이나 옵티컬 부분이나 이렇게 훨씬 더 좋아졌고 여기 칩도 되게 좋아지죠. 칩이 좋아져서 자체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한 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애플 M1 칩 40개가 넘게 들어간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FSD 솔루션이 구현되면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들이 계속해서 실현될 거라는 거죠. 근데 FSD만 가면 이건 서비스예요. 매달 돈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사실은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레비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한번 팔아서는 반복적 레비뉴가 안 나와요. 자동차 고장나서 부품 좀 팔아가지고 조금 반복적으로 좀 들어오긴 하지만 이렇게 매달 전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완전히 지금까지는 자동차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빅테크들이나 구경했던 그러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매출의 성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리커링 레비뉴, 즉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기업의 리스크를 예측할 수가 있고 성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자동차는 프라핏 레이트 기껏해야 테슬라가 두 자릿수 겨우 해서 20%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솔루션은 여러분 프라핏 레이트가 보통 80%에서 90%까지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에서 프라핏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이 프라핏이 많이 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일론 머스크가 좀 뻥까치는 것처럼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나서 오너들이 세워놓고 일하러 들어간 사이에 자동차가 돈 벌러 돌아다닐 거다. 얘가 로봇 택시 해가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때마다 수수료를 테슬라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도 돈 벌고 오너도 돈 벌고 테슬라도 수수료로 돈 벌고 테슬라가 플랫폼 할 건가? 이거는 조금 저는 한 발 앞서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2026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2026년 말이나 2027년 정도 가야 FSD가 정말 셀프 드라이빙 카의 의미로서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이미 생산량에 있어서 2030년에 2천만 대라고 한다면 2026년 정도 되면은 그거 맞추려면 1000만 대 정도 나와야 돼요. 저는 한 600만 대에서 700만 대 팔릴 거라고 보고, 여러분 600만 대하고 700만 대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토요타가 파는 게 1000만 대예요. 현대가 600만 대 좀 넘습니다. 그러면 2026년대 되면은 테슬라 혼자서 전기차로만 현대 기아차가 판 거 몽땅 다 판 거예요. 같은 개수를 파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도조잖아요. 이 도조 가지고 또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도조가 이제 올해 7월부터 건설에 들어갔고, 건설에 들어간다는 건 완공이 되어 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내년 2월에 속도가 33 엑사플롭이 될 거예요. 33 엑사플롭이면은 이것이 엔비디아 H100 말고 A100이 10만 개가 들어간 효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능이죠. 근데 내년 10월에 완성되는데, 2024년 10월에 완성되는데 그때는 100 엑사플롭이에요. 그러니까 3배예요. 그러니까 한 30만 대 들어간 거예요. GPU가 30만 대 들어가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슈퍼컴퓨터는 거의 넘버 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일론 머스크 넘버 1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의 좋은 점은 뭐냐면, 테슬라는 항상 자동차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잖아요. 요번에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간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X죠, 트위터. 거기다가 테슬라 AI라는 새로운 계정을 열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자료화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된 건 뭐냐면, 자율주행에 쓰여졌던 솔루션을 똑같이 옵티머스가 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의 장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한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 차가 움직이는 속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저기가 빨간불이니까 파란불이니까 노란불이니까 이 차의 속도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미래를 추론해서 몇 미터 앞으로 차가 몇 초 위에는 올 거라는 추론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면, 로봇 또한 똑같다라는 거야. 로봇도 자율주행을 해줘야 로봇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퍼포먼스, 성능이 로봇의 성능하고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2년 전에 옵티머스 나왔을 때 사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요? 사실 그 로봇 분장을 하고 안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안에 있고, 그러면서 이런 로봇을 나는 만들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자들이 장난하는 거니? 로봇도 아니고 로봇 복장을 입은 사람이 안에 있고. 근데 지금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도 나온 영상 있잖아요. 이 벽돌 같은 레고 이걸 갖다가 뒤집고, 테슬라의 속도에 옵티머스를 만들어내는 속도.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에는 뭐가 있냐면, 셀프 드라이빙 카와 함께 가는, FSD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와 함께 연결되어서 세계에 있는 달리는 모든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사물의 미래의 동선을 예측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는 사물을, 인간을 예측하는 것, 이 능력을 옵티머스에서 집어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슈퍼컴퓨터는 자율주행만 잡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인 로봇까지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다른 데와 다르게 가깝게 된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 이외에도 로봇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최근 공개된 테슬라 로봇 영상을 보면 상당히 고도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로봇 사업의 청사진은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로 가다가 에너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마지막엔 궁극의 로봇으로 가면서 사업의 영역을 훨씬 더 키울 겁니다. 로봇은 처음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 팩토리에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인력의 수요를 줄이는 것. 그래서 24시간가 풀교대하는 것. 왜냐하면 베를린 메가 팩토리를 만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냈대요.
여기 공장에는 4교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1교대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독일 같은 경우 노동 생산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니까 그냥 1교대 끝나고 나가면 공장이 노는 거예요. 겨우 지금 현재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여러분 2교대입니다. 근데 공장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4교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교대를 어떻게 돌립니까? 지금 2교대밖에 겨우 구해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2교대는 옵티머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 최대한 기가프레스로 많이 찍어내고 주조 공정을 최대한 늘려내고 그 다음에 부품에 있어서는 와이어리스를 놓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없애가지고 전선줄을 놓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가지고 이걸 다 모뎀으로 연결해서 단순화시켜낸 부분에서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인간이 물론 100% 사라지지 않겠지만 로봇이 일하는 숫자를 최대한해서 인간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생산 공정. 그래서 2교대에 있는 사람만으로도 4교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윤율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인건비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핏 마진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하나 생산하고도 프로핏 마진 30%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페라리도 꿈꾸지 못했던 세상인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지금 가기 위해서는 옵티머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옵티머스를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전기도 테슬라 거 쓰고 나중에 FSD도 포드가 또는 뭐 혼다가 FSD를 테슬라 거 쓰면서 테슬라 인사이드를 해요. 자, 왜 옵티머스는 안 빌려가고 싶겠습니까? 공장에서. 그리고 왜 자동차 공장만 옵티머스 갖고 가고 싶겠습니까? 많은 공장에서 옵티머스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옵티머스는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옵티머스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옵티머스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자율주행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는 상호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의 수요는 자동차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못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수집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타링크는 앞으로 인터넷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대체한다는 건 뭐냐면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옵티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는 거고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도로 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조건은 그거죠. 일론 머스크가 건강하게 정신 차리고 기업에 집중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좀 다른 기업 이야기이긴 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애플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에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테슬라가 아닌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손잡아서 그런 추후에 미래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BYD 지금 사실 인공지능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인데요. BYD 같은 경우에도 셀프 드라이빙 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바이두랑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쉽게 얘기해서 페어링, 짝짓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BYD가 스스로 못한다라면 바이두랑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셀프 드라이빙 카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애플 또한 애플카가 많이 나온다는 많은 썰들과 많은 루머와 이거를 현대차가 생산한다 뭐 이런 루머가 또 연초에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사실은 생산해낼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애플카가 설계를 한다라면 이제 애플카는 만들어진다라면 자동차의 외양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쿨하고 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부품을 테슬라처럼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인가? 부품을 내재화할 수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자신들이 걸 심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어떤 업체에다가 이거를 주문 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모든 부품까지도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기획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부품 업체들에서 생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배터리 부분도 계속해서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로 진화한다든지 이거 특허받은 거라서 다른 업체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4680 배터리와 같은 애플만의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서 숙제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애플은 멈추지는 않을 거지만 아마 저는 애플이 예를 들자면 GM하고 협력한다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의 업체라든지 유럽의 업체라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저는 아직도 무조건 열려있다. 초기에 애플이 애플카를 하면서 BMW 사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그 정도 애플은 캐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잘하는 업체를 구매를 한다든지 배터리를 잘하는 업체를 구매를 한다든지 특정 부품을 잘하는 업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가 테슬라 한 주에 $2,000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2,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스권에서 플럭투에이션 오르락 내리는 거를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전제하는 것은 옵티머스까지 전제한다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옵티머스의 시장이 열린다라면 저는 그건 자동차 시장보다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까지 간다라면 $2,000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캐시 우드가 $2,000 예측한 게 아마 2026년일 거예요. 그래서 2026
2026년에 2,000달러 갈 거라고 좀 보지는 않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번 엑셀로 한번 돌려보고 저도 계산을 해봤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700달러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뭐 요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예측한 거 나왔어요. 몇만 대가 팔릴 것 같느냐, 한 대당 평균 가격 얼마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예측되는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모델로 해봤을 때도 그렇고 600달러에서 700달러 선으로 가지 않을까 2026년에. 근데 2030년은 너무 긴 거리예요. 그때까지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장투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판단이시겠지만 되게 2023년 좀 충분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2,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건 정말 너무 길잖아요. 앞으로 7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라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뭐 중간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 중장기라고 할 수 있는 2026년으로 볼 때는 전 1,000달러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1,000달러 미만도 하지만 지금의 260달러 정도에서는 되게 높은 수준으로 한 4배 수준으로 또는 3배에서 4배 가까이 저는 오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캐시 우드가 2026년에 테슬라의 주가가 1,000달러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1,500달러를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2026년 조금 나아갔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좀 판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보택시나 이런 건 제도적인 법이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법이 허가를 해줄 때까지는 그럼 택시 운전사들 다 죽는데 다 일자리 잃는데 이거를 타다도 안 됐던 나라에서 물론 해외에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경우는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를 지금 제한적이지만 돌리고 있지만요. 여러 제도적인 거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이 바로 시장에서 현실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주식을 좀 더 여러분 끝까지 나이가 드실 때까지 연금처럼 진짜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급한 일이 또 생기면 팔아야 되는 거고 국민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테슬라 1,000주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이 테슬라 연금이죠. 그래서 테슬라 1,000주 가지면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프라핏 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확보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04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현실성이 물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판타지에 가깝고 앞으로 한 길게 잡아야 장투를 하더라도 4, 5년이잖아요. 4, 5년 뒤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4, 5년 뒤 정도 돼서 빠르면 그때쯤 셀프 드라이빙 카가 현실화될 거다. 하지만 프로덕션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그쯤 되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프라핏 레이트를 높여나가면서 그쯤 되면은 흔히 말하는 2만 달러짜리 대인 모델 2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2026년에는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